그래서 올라오는 질문들마다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김덕수 교수님이 훨씬 더 그 답변을 잘 해주실 걸로 생각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김덕수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대부분 김덕수 교수님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 해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이것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마우스, 마우스로 해주시면 돼요. 스크롤. 네네네. 그걸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부터 질문 시작입니다. 네네. 그냥 질문을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고. 이거를 그냥 다 읽어요. 질문하신 분부터 읽어가지고. 음, 음. 선생님 읽어주셔도 안 읽으시면 상관. 네, 여러 질문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글씨 쓰기를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있는 내용도 적기 힘들어해 학교 평가에서 낮은 수준의 수업 성적을 보입니다. 뇌전증 환우들 중 글씨 쓰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단지 소근육의 문제인 건지 궁금합니다. 음,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로 인해서 생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글씨 쓰기를 할 때, 시공간 감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글씨 쓰기를 힘들어하거나 그림 그리는 게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근육 조절이 조금 잘 안 돼서, 글씨 쓰기를 좀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키려면 우선은 아이가 소근육 협응하는 위세 운동 협응 능력 같은 것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작은 레고 블럭 쌓기 그런 거나 아니면 그런 다른 그림 그릴 때의 펜을 잡는 그 손의 힘,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글씨 쓰기 자체만 좀 힘들어 한다고 하면 우선은, 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필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선 따라 점 따라 그림 그리는 걸 아까 예시로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책자에 보면 필사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사하는 책들 초기에 어, 요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음, 글씨 예쁘게 쓰기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 자체가 글자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글자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쓴 글자를 나도 이해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그런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초기에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할 때 예쁘게 쓰게 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글자 쓰기를 힘들어 한다고 하면 이제 아이가 펜을 잡는 힘, 조절하는 힘, 그런 부분들이 어떤지가 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힘 자체는 괜찮다고 하면 글자 쓰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하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쓰는데, 대신에 그렇게 빨리 쓸 때는, 그때는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대로 순차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글자 쓰기를 예쁘게 쓰지 않더라도
빨리 쓰는 속도에 대해서는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탁수와 해마경화증 아이 어머니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10살이고 우측 해마경화증 아이인데 5살에 시작해서 지금 10세의 나이에 정상 발달로 잘 커온 상태라면 앞으로는 발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나이일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아는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이고요. 현재까지 발달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 현재까지 괜찮은 상태고, 현재 뭐 인지 발달이나, 그리고 발작 자체도 그렇게 크게,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작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 발달 그냥 유지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 지나면서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적절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한 평가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게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봐주실 걸로 그렇게 의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 장에서 장보경, 장준영 부모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고등학생 혹은 그 이상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줘야 하나요? 아기랑 어린 아이들 혹은 저학년 아이들 위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케어를 해주면 되고 학습이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고등학생,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학교 생활 어느 정도 해서 고등학교는 다니고 있으나 아이의 지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하나는 만약에 음, 또래보다 늦어서 라고 하면 음, 지금 아이 제가 책 읽는 거 또 책 읽어주고 또 기억했다가 말하게 하는 거 뭐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조금 또래보다 조금 늦은 정도라고 하면 아이의 어휘력이나 표현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이하고 책을 읽을 때, 책을 선택을 할 때,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우선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그 표현 자체가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한 두세 단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단어를 이제 그 의미를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책 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부모님이랑 책을 읽고 나서 같이 어, 약간 독서 토론회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협조를 해줄 수 있는지가 또 하나 관건이긴 한데, 아이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 쓰는 표현은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책을 읽은 거를 글로 자꾸 독후감을 쓰는 거죠. 일기를 써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쓰는 능력들이 좀 좋아지거든요. 대신에 그게 늘 재밌었어. 그냥 좋았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슬프네요. 뭐 이렇게 딱 단문으로 끝나면 더 늘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문이 아닌 처음에는 단문일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읽었던 책 내용에서 좋은 글귀나 이런 거를 뭐 옮겨 써도 좋으니까 그런 걸 쓰게끔 한다든지 해서 좋은 표현을 필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글이지만 필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등학생 정도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간단한 수필 같은 거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옮겨 적다 보면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돼요. 그냥 그거를 필사하는 거가 그냥 똑같이만 베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고 내가 옮겨 쓰고 읽고 옮겨 쓰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표현들이 내 것이 될 때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이 얼마큼 그거를 하려고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의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이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이랑 날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그러면 제3자가 필요해요. 선생님이라든지 조금 그런 얘기를, 권유를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분들 통해서, 개선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문지원, 자폐성 장애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 충동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고 무조건 ADHD 약을 먹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어, 그, 주의력 결핍, 충동성이 결국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얼만큼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제일 중요한데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이 결국은 아이의 행동 발달이나 인지 발달의 핵심적인 증상이라 그러면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면 전반적인 발달에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약물 치료라는 게 그냥 한 번 약물 치료하면 평생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약물 치료가 그런 핵심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완화시킨 상태에서 아이가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행동 치료에 대한 약제들도 개인차 효과 면에서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사용을 해보고,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냥, 계속 유지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끊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어느 날은 먹였다가 어느 날 안 먹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로 안전한 약들이기 때문에 그 ADHD 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약물 치료를 해서 아이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같이 한번 그 상의하고 평가해서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같이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 발작 증가 시 먹을 상비약으로 다이제팜을 처방받았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날씨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서 간혹 이제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발작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날 좀 더 경련을, 발작을 좀 더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그런 약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다이제팜을 처방을 한 상태고, 근데 그게, 먹다 보니까 확실히
그 발작 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상태인데 그걸 매일 먹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신데, 다이제팜은 사실 약물 내성이 굉장히 강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 효과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작이 분명히 좀 그 발작 위험성이 큰 그런 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 발작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날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덕수 교수님께서 좀. 네. 23세 대학생입니다. 24년도에 수술 후 현재까지 증세 나타나지 않고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수술 전에 지능검사 시 경계선 지능으로 나왔는데 발병 원인과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만 전인지 후인지 관련 유무 궁금합니다. 또한 양손 협응, 리본 끈묶기, 매끄러운 선물 포장 등 혼자 잘 되지 않아 작업 치료받으며 현재는 스스로 합니다. 옆에서 보니 반복 훈련을 하니 되는 경우입니다. 다행인 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ITO 자격증도 공부 중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뇌전증의 재발 방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네. 어, 그, 아마 수술, 전에, 또 경계성 지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그 뇌전증 발병 원인과 관련이 있을 듯 하고요. 그 전에 경련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서,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발병 원인과 관련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수술하고 나서 개선이 되었다면, 어, 발병 원인 제거가 되면서 아마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래도 덜 영향받았던, 덜 부정적으로 나쁜 영향받지 않았던 영역들이 좋아져서 기능들은 개선이 된 거로 보이고요. 지금 아마 수술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 경련 없이 지낸다고 하면 뭐 물론 추후에 음, 관찰 기관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약물 복용 중이라면 약물 복용 유지하면서 어, 현재도 재발 없이 지내고 있어서 아마 이후에도 어, 잘 지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네, 오케이 마치고요. 다음 질문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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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연 음, 부모님께서 주신 질문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심리 평가 시행에 적정 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보통 검사를 하면 음, 검사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검사를 하면 그거가 기억에 좀 남아서 실제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그 동일한 거를 반복한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하고 이제 그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은 크게 영향 없이 주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DHD 약을 쓰고 뇌전증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는데
ADHD 약물과 뇌전증 약물 간에 간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가요? ADHD 약물 중에서 일부 경련 유발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쓸 때 주의 깊게 약물 용량이나 또 경련 여부나 이런 거 확인해 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ADHD 때문에 발달 치료에 지장이 생긴다면 부작용이 있어도 일단 ADHD를 잡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DHD 때문에 발달 치료 지장이 생기면, 어, 부작용이 적은 범위 내에서 약을 쓰면서, 가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진 않았는데, 아이의 인지 기능 평가하는데, ADHD로 인해서 그런 점수 자체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ADHD 때문에 그 검사 수행에 문제가 생겨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걸로 보고, 그런 경우는 인지 능력이 낮다기보다는 ADHD가 간섭해서 생긴 걸로 보아야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ADHD가 심하면 당연히 학습이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맞고, 부작용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ADHD 약물 치료도 하긴 하지만 약물 치료 말고 행동 치료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의력 집 키우기, 능력 키우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단순하고 명료하게 지시하기, 뭐 이런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동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느려가지고요. 네. 다른 분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또래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상황 인지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고 단순 발달 지연으로 알았는데 초1 때 경련 후 후두엽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습이나 인지 부분에서 많이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뇌파가 안정되어 약물 복용을 안 하게 될 경우 인지가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느린 성향이 있었다면 약물을 끊고 뇌파가 안정되어도 이 정도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기 중이고 2년 가까이 경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인지 부분 학습이 조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뇌전증 발병하고 나서 경련이나 약물 사용하면서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그 뇌전증 자체가 치료가 되면 인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약물을 지금 약물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물마다 어떤 경우에는 인지 능력 저하가 심한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약물을 끊고 뇌파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어, 이게 발달 인지 상태가 좋아질런지는 조금 경우마다 달라서, 그거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이 학습이나 인지 부분에서 뒤처진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앞서 드린 내용 중에서 아이의 책 읽기, 그 다음에 책 읽고 나서 내용 파악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 속도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 주신 질문은 데파코트, 케프라, 라믹탈 3년째 먹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손을 떠는 행동이 간간히 보이는데 이건 약물이나 병명 특징 중 하나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 손을 떠는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손을 떠는 행동 자체가
이렇게 생리적인 손 떠는 정도도 있거든요. 우리가 왜 긴장하거나 그러면 손을 좀 떨기도 하고, 어, 커피를 통해서 카페인 섭취가 좀 많은 경우에도 좀 떨기도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고, 손 떠는 행동이 조금 더 심해 보인다고 하면, 음, 어떤 다른 병이거나 뭐 뇌전증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데파코트나 케프라 이런 라미탈 이런 약물이 손 떠는데도 좀 도움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물이나 병 특징 때문은 꼭 그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다른 분은 뇌파 MRI 염색체 검사에 이상 소견 없고 16개월의 원인 불명 뇌전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2년 동안 경련 없어 약을 줄여 나가는 중입니다. 혹시 약물 중단하고 발달이 괜찮아지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발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2년 동안 경련 없고, 약 줄여나가면, 그리고 이전에, 돌쯤 전까지, 아이가, 발달에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발달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에 시행했던 염색체 검사가 어떤 검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나 다른 어,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뇌전증 치료가 잘 안 되는 쪽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다른 분 서진욱 님 보호자께서 주신 질문은 대발작 아닌 소발적 경련이 조금 잦더라도 인지나 발달에 영향이 미치나요? 말씀 주신 소발적 경련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보통 그 결신발작이라고 하는, 그냥 멍한 형태의 경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작은 경련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결신발작, 전형적인 결신발작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경련도 때로는 작은 경련도 너무 잦으면 그리고 뇌파 이상도 여전하다고 하면 인지나 발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